안녕하세요. 운동학자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Rate of Force Development, 짧게는 RFD, 즉 순발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 코치님이 대학 투포한 선수를 훈련시켰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A와 B라는 체격 조건과 3대 중량 등이 거의 일치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키, 몸무게, 벤치, 스쿼트, 데드리프트, 원RM 등 여러 요소가 동일했고 심지어 생긴 것까지도 비슷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상하게도 A 선수는 65피트가 넘게 던지는 기량이 뛰어난 선수로 훈련을 지속하면 세계 랭커에 들 수 있는 선수였던 반면 B 선수는 평균적 일부 리그 선수로 55피트 정도를 던지는데 그쳤습니다. 이 퍼포먼스 차이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각 선수들에게 투포한 자세와 가장 흡사한 중량 훈련인 벤치프레스를 시켜 이들이 바를 움직이는 속도를 재봤습니다. 그 결과가 아래의 그래프인데요. X축이 초수고 Y축이 파워를 와트수로 측정한 겁니다. 그래프 진한 선이 기량이 뛰어난 A 선수, 그래프 희미한 선이 기량이 떨어지는 B 선수를 뜻하는데요. V 형태의 곡선이 실제 벤치프레스 동작을 실시한 구간입니다. 하얀 상자로 표시된 구간에서 산출 파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는 바를 하강시키는 구간을 뜻합니다. 두 곡선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뛰어난 선수 곡선이 그렇지 못한 선수 것보다 상당히 좁은 V자 형태를 그리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이는 A 선수가 같은 중량을 더 빠르게 내렸다 더 빨리 올릴 수 있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이 관찰을 통해 세계 랭커와 그렇지 못한 선수 차이는 근력이라는 요소 이외에도 최대 힘을 얼마나 빨리 산출해낼 수 있느냐, 즉 Rate of Force Development, 다른 말로 순발력, 이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표는 각 스포츠 동작을 이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일반인들은 평균적으로 최대 힘을 발휘하는 데까지 드는 시간이 0.3에서 0.4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스포츠 동작인 달리기와 점프를 예로 들어 생각하면 힘의 발달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인은 최대 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속도로 달리기를 하고 점프 역시 최대 힘의 절반밖에 발휘하지 못하면서 실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스포츠 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대 힘만을 기를 것이 아니라 최대 힘을 빠르게 발휘하는 능력까지 겸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RFD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FD란 힘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눈 것입니다. 이는 운동선수와 환자들의 폭발적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대 수위적 수축, 다른 말로 최대 근력과 비교했을 때 RFD 측정이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스포츠와 일상생활에서의 동작들은 특정 시간 안에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둘째로 얼마나 빨리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가 실제 동작의 숙련도와 효율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RFD는 근신경 기능과 좀 더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올림픽 역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시면 이 주장의 근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오버트레이닝에 접어든 역도 선수 근수축과 RFD 등 여러 요소를 측정했을 때 최대 수위적 수축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RFD는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였고 선수 기량 역시 급감한 걸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RFD를 측정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발생된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이 예시 그래프의 경우 같은 선수가 RFD 관련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와 진행한 후를 비교한 겁니다. 실선이 훈련 전이고 점선이 훈련 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선을 보시면 실선에 비해 좀 더 빠른 시간에 더 큰 힘을 발생시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RFD 훈련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중량 저항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90% 내외의 중량을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훈련, 또 파워 구간의 중량을 움직이는 속도에 집중하여 훈련하는 파워 훈련, 다른 영상에서 다뤘던 어슬터리 훈련도 중량 설정 여부에 따라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폭발적 투척 훈련은 특정 중량의 물체를 최대 노력으로 폭발적으로 던지는 훈련을 뜻한데요. 메디신볼 등의 물체를 스포츠에 특화된 방향과 동작을 이용해 투척하는 형태의 훈련을 뜻합니다. 올바른 형태의 플라이오메트릭 훈련 또는 쇼크 트레이닝 또한 아주 유용한 훈련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형태라는 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뛰어다니기만 하면 다 플라이오메트릭이라고 생각을 하는 추세인데요. 정확한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플라이오 훈련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이라는 개념의 창시자이신 이시스 박사께서 2011년도경에 인터뷰를 하셨었는데요. 이 개념의 남용에 대해 한탄하시던 걸 보면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훈련의 기원이 되는 유리 볼코샨스키 박사의 쇼크 메서드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모양만 보고 따라하면서 훈련이 되기를 기대하는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많은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시간과 에너지를 크게 낭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예 따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나중에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정 거리에 대한 전력 질주, 고강도 점프 훈련 등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RFD에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신경 결정 요인과 근육 결정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 연결돼서 RFD를 발휘하는 거긴 하지만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나눠보는 것이니 서로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신경적 결정 요인은 힘 발달에서 시작점인 0초에서 75ms 사이의 구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Discharge rate, 즉 신경계에서 신호를 보내는 빈도가 늘어나면 RFD는 높아집니다. 근육 활성화에서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근섬유가 활성화될수록 RFD가 높아집니다. 근육 결정 요인은 RFD 후반부에 영향을 끼칩니다. 타입 2 섬유가 많으면 RFD가 높아지죠. 이건 디스차지 레이트와 시너지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방전율을 높여서 더 빠른 시간에 타입 2 섬유들을 빨리 수축시킬 수 있다면 RFD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근수축은 해마는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만약 속근 섬유를 빠르게 발화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근수축의 속도 역시 빨라질 겁니다. 또 근섬유 크기 역시 RFD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근섬유 크기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힘을 발달시키는 데 더 유리하다는 거죠. 사실 두 가지가 같은 말일 수 있는데요. 해마는 사이즈 원리를 통해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원리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서근섬유를 필요로 하는 동작을 실시할 때는 작은 근섬유에서 큰 근섬유, 즉 서근섬유에서 속근섬유 순서로 동원이 되고, 역으로 큰 힘을 발휘하고자 할 때는 속근섬유에서 서근섬유 순서로 사용된다는 법칙입니다. 표를 보시면 X축이 힘 산출량이고 Y축이 동원 한계치입니다. 중량 훈련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에서 20rm 근방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를 사용하면 작은 섬유들이 동원되고, 그래프 오른쪽과 위쪽으로 향할수록 Rm수가 줄어들며 1에서 5rm 근방에서는 가장 큰 근섬유들만 동원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필요한 힘의 수준에 맞게 가장 적절한 근섬유를 동원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힘을 필요로 할 때는 큰 근섬유를 먼저 사용한 후 약한 섬유를 사용함으로써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약하고 지속적으로 힘을 사용해야 할 때는 피로에 강한 섬유를 먼저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과소비를 방지하는 거죠. 이걸로 RFD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 연구 링크는 설명을 펼쳐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관련 질문과 훈련 문의 등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